우리 언론 여러분, 그리고 지금 기다려주신 경기도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들어오다가 많은 분들을 만나는 바람에 잠깐 지연됐습니다. 이곳이 저를 정치적으로 성장시켜 주신 저의 정치적 고향 경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첫 경기도 메타버스 일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새벽부터 일찍이 저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저희가 부동산 정책 발표를 하면서 이제 공급 정책 말씀을 드리기로 했는데, 이거는 서울과 그다음에 경기, 인천 이 수도권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따로 경기도 따로 하기가 어려워서 메타 일정에 맞춰서 메타버스 일정에 맞춰서 오늘 수도권과 전국 공급 정책 한꺼번에 말씀드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두에게 연결된 것이어서요. 그리고 우리 유동수 위원장님, 박정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결론으로는 숫자는 아주 단순한데, 어쨌든 이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극심한 내부 논쟁, 그다음에 치열한 검토, 고민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민의 걱정 없는 삶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책임인데도 주거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많은 고통을 안겨드렸습니다. 시장의 공급 부족 신호를 정부가 무시한다고 여긴 시장이 유례없는 집값 폭등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는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라는 좌절감으로 공포 매수에 나서게 됐습니다. 영끌 매수라고도 하는 참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사과드립니다. 변명하지 않고 무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꿈과 시장의 요구를 존중하겠습니다.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습니다.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확실하게 실현해드리고, 유주택자도 쉽게 더 나은 주택으로 옮겨가실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주거 사다리 강화를 위해서 조세, 금융, 재정 지원 정책, 그리고 거래 규제 합리화 같은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집값 폭등 요인을 면밀히 검토해서 부동산 정책을 완전하게 재정비하고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공약 이행률 평균 95%에 이르는 저 이재명이 한다면 한다라는 추진력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더 이상 주거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국에 총 311만 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206만 호 가량의 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여기에 서울 48만 호, 경기 인천 28만 호, 타 지역 29만 호 등 총 105만 호를 더해서 311만 호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아마 이렇게 하면 집값 너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무주택자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울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는 기존 공급 계획 59만 호가 있는데 여기에 48만 호를 더해서 총 107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서울이 약 390만 호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거의 4분의 1이 훨씬 넘는 3분의 1에 가까운 107만 호를 추가 공급하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물론 기존의 주택들, 멸실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순증분이 107만 호는 아닙니다. 자, 이 중에 공동택지로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 계획 12만 호에 새로 28만 호를 합쳐서 40만 호를 신규 주택,
택지로 공급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규 공공택지 공급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김포공항 주변에 공항을 존치하면서도 총 20만 호 정도가 가능한데 그중에 8만 호가 서울에 포함됩니다.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의 반환 부지 합쳐서 10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태릉, 홍릉, 창동 같은 이 국공유지에 2만 호를, 1호선 지하화 부분에 8만 호가 공급 가능합니다. 기존 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기존 계획분 21만 호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 호, 노후 영구 임대주택단지 재건축으로 10만 호를 추가해서 총 41만 호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에는 기존 계획이 123만 호였는데 여기에 28만 호를 더해서 151만 호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이 중에 공공택지 공급분이 기존 계획 91만 호에 신규 택지가 20만 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1만 호가 공공택지로 공급됩니다. 신규 공공택지 공급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포공항 주변을 개발하면 20만 호 이상이 가능한데 그중에 12만 호가 경기도에 속하게 됩니다. 또 경인선을 지화하면 약 8만 호가 추가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기존 계획이 20만 호였는데 여기에 재건축,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8만 호를 추가해서 총 28만 호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외 다른 지역에는 기존 계획이 24만 호인데 29만 호를 더해서 총 53만 호를 공급하게 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무주택자는 집을 사기가 어렵고 살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고 너무 비싼 데다가 금융 규제는 또 강화되고 해서 너무 어려우신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이 돼 있어서 또 불안하신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주택은 주거용이고 우리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반드시 실현시켜 드리는 것이 우리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더라도 반드시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서 대량 공급의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 용지 공급 가격 기준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택지 가격이 주변 집값에 연동이 돼서 주변 집값이 오른 만큼 비싸게 분양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공택지 공급 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철저하게 적용해서 사실상 인근 시세의 거의 절반 정도인 반값으로 아파트를 대량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렴한 분양주택의 지속적 대량 공급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해드리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반드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따가 아마 질문하실 수도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공공택지는 민간 건설회사들에게 분양을 상당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또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됩니다. 분양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서 가급적 민간에 분양하지 않도록 직접 건축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세 번째, 개인 선호와 부담 능력에 맞게 다양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자녀를 둘 데리고 사는 걸 전제로 이 소위 말하는 전통 가족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설계되어 있어서 요즘 폭증하는 1인 가구 또는 변형된 가구들의 주택 수요를 맞춰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급 방식을 매우 다양하게 하겠다 말씀입니다.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선호, 부담 능력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력이 생기면 주거를 상향할 수 있도록, 즉 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택지에는 분양주택 그리고 공공주택을 균형 있게 그리고 다양하게 공급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분양주택은 일반 분양형, 즉시 매매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형태를 말하겠습니다. 이런 일반 분양형 외에도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서민과 청년들을 위해서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 지분 적립형
순차적으로 지분을 사서 모아가는 것이죠. 또 누구나 지평 당초에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 기간이 끝난 후에 매입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공유형 일정 기간 거주한 후에 분양 매각 이익 차액을 사업자와 나눠 갖는 방식을 말하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로 주택 유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분양형 외에도, 즉 소유권을 취득하는 형식 외에도 중산층도 원한다면 장기간 얼마든지 거주할 수 있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기본주택 또는 평생주택과 같은 장기 임대주택, 그리고 사회주택, 공유주택 이런 형태로 충분히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이 좀 불편해질 수 있을지라도 우리 국민들의 편의는 그 몇 배로 증진될 걸로 기대합니다. 넷째,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켜 드리겠습니다.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들이 평생 한 번은 당첨될 기회가 있도록 주택 공급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취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기성세대들이 안일하게 자신들의 성취에 집중하는 바람에 불공정과 양극화를 방치했습니다. 그 불공정과 양극화를 방치한 결과로 저성장이 왔고, 저성장에 따른 기회 부족의 고통을 우리 청년 세대들이 고스란히 다 떠안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사회의 이 모순과 불균형, 불공정, 양극화의 고통을 다 떠안고 있는 이 청년 세대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는 것이 특별한 희생의 특별한 보상이라고 하는 정의관념에 부합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성세대의 책임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청년들을 위해서 신규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만큼 공급 물량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특히 용산공원 인근 주택 10만 호는 전량을 청년 기본주택으로 공급해서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년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금융 제한을 완화하고 거래세 부담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금융 제한이 일률적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다주택 소유자가 추가적으로 주택을 매입할 때나 처음 집을 꼭 필요해서 매입할 때나 같이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거 부당하다 해서 핀셋 규율로 규제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의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이나 또는 주택의 규모, 면적이나 또 주택의 가격 등을 감안해서 차등을 두겠지만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의 여러 가지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생애 최초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쉽게 이룰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취득세, 등록세가 빠졌는데 취득세 등록세 부담을 3억 원 이하 주택은 면제하고 6억 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경감해서 꼭 필요한 주택은 큰 부담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는 청년과 무주택자 그리고 실수요자들의 집 걱정을 완전하게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주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말씀 그리고 시장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으로 국민이 부동산 정책 효과를 바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또 주거 안정과 주거 기본권을 누리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주택 311만 호 앞으로 내 집 마련 꿈 제대로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급 대책 공약 발표가 있었습니다. 공약 발표 관련된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오주환 기자님. 마이크 어디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2대12 이상원 기자입니다. 두 가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반값 아파트 이제 실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시겠다는 건지, 또 당첨자의 경우 소위 로또 당첨이 생기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형평성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하실지 궁금하고요. 또 윤석열 후보도 LTV를 신혼부부나 청년에게 최대 80%까지 확장해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 90%까지 말하셨는데 금융당국에서 직접적으로 국가에 속해 있는 금융기관만으로는 막대한 대출 수요를 감당하기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고요. 또 이는 수요 증가로 주택 가격의 또 다른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택지 조성 원가, 그다음에 건축 원가를 따지면 저희가 경기도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평당 1,000만 원대 초반, 30평형을 짓는다면 3억 원대에 불과한데 이게 실제로 분양이 한 5억 정도의 분양이 되고 있고 2천 몇백만 원씩까지 분양이, 그리고 실제 시세는 7, 8억이거나 또는 10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30평형 아파트가. 그래서 이게 시장이 지나치게 과민 반응해서 결국은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주택에 대해서는 실제로 조성 원가 그리고 건설 원가를 고려하면 절반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라는 게 저희들의 예측입니다. 그리고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값 아파트라고 말한 게 아니라 반값 정도로 공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자, 당첨자의 로또 분양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시중에 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실제 원가에 비해서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을 받으면 상당한 차익이 발생하죠. 그래서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건 시장이 과도하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지 적정 가격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공공이 민간인의 토지를 강제 수용해가지고 공공 택지를 조성하는 만큼 그건 당연히 우리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나 다만 이런 건 있겠죠. 그중에 공공 택지 중에서 공공주택을 짓는 비용, 거기서 발생하는 손실 이런 부분들을 원가에 포함시키면 상당 부분은 또 환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석열 후보가 낸 정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가면 모든 후보들의 정책이 다 똑같아진다고. 지금 계속 좁혀지고 있어요.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상대가 하는 일은 나는 하지 않는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별로 연구는 안 했고 아는 건 없지만 뭐 상대방이 하는 건 좋은 것 같다 이래서 다 이렇게 카피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겠죠. 마지막으로 금융에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 왜 감당 못하겠습니까? 그건 정부 재정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지 시장은 적정한 이율이 보장이 되고 그리고 담보가 충분하면 왜 빌리지 않겠어요? 시중 자금이 유동성이 넘쳐나서 문제인데 저는 별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기자님. 네, MBN 이현주입니다. 그 지역과 면적, 가격 등의 차등을 둬서 LTV를 푼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중요한 건 서울 수도권이잖아요. 네. 지금 최대 90%라고 하셨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은 그러면 얼마까지 풀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서울 평균 가격이 10억을 넘었잖아요. 그리고 LTV를 푼다고 해서 DSR 등 규제도 같이 풀어야지 결국엔 금융규제 푸는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 것도 고려한 건지 네. 궁금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LTV는 최대 90%. 왜냐하면 그게 이제 투기 지역이냐, 아니면 15억짜리 아파트냐, 아니면 분양받는 3억대 아파트냐, 최초 구입하는 아파트냐, 이런 게 다 다르겠죠. 또 면적도 호화주택에 갖고 뭐 초고평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서민들이 편안하게 최소한의 안정적인 주거를 누릴 수 있는 정도의 규모 또는 가격, 또 투기의 우려가 없는 지역 또는 신규 주택,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신규 주택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고, 그게 아니고
투기 지역에서 또는 뭐 다주택자들이 또는 집을 샀다 팔았다 계속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경우를 굳이 보호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차등을 좀 둘 수밖에 없고요. 구체적으로 서울에는 몇 퍼센트냐 이렇게 말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아마 정책 당국자가 실시 계획을 짤 때도 엄청난 논쟁이 벌어질 테고, 그건 객관적인 기준을 미리 저희가 정할 수는 없어서 이거는 공약이지 집행 계획은 아니어서 그렇게 정하는 게 무리입니다, 오히려. 또 다른 DSR 등등을 좀 추가 적용한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LTV가 가장 큰 장애 요인, 또 금융 규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당연히 DSR도 적정하게 생애 최초 구입자에 관한 한 당연히 완화해야 되겠죠. 네, 다음 질문 나경열 기자님. 네, 연합뉴스 TV 나경열입니다. 그 김포공항 주변에 어떻게 총 20만 가구 공급하는지 좀 더 구체적인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경인선 지하화와 1호선 지하화에 상당한 재원이 좀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이 재원 마련 계획과 규모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경인선과 이제 1호선은 과거에는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 특히 주택 가격이 매우 많이 오른 상태라서 비용 대비 투자 효율이 훨씬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도시의 단절을 극복하고, 두 번째는 그 지상에 택지를 활용해가지고 추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양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됐습니다. 김포를 20만 호가 가능하냐?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아주 오래 고민을 했는데 지금 세부적인 조정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주변의 녹지들을 또 주변의 유휴 토지들을 통해서 김포공항을 존치하면서도 충분히 20만 호 정도가 공급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원래는 여기 30만 호 이상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내부 논쟁이 있었는데 너무 과밀해진다 그렇게 할 경우, 그래서 20만 호 정도로 줄였다는 말씀드리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상황을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기자님. 최종원 기자님. 예, 의원님. 매일경제 최종원 기자입니다. 연결해서 좀 여쭤보려는데요. 김포공항을 계속 존치하게 된 논쟁이 많으셨다고 했는데 네. 그 배경 당내 좀 이견이 있었는데요. 거기 왜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와, 그렇다면 김포공항 존치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할 경우 지금도 그 주변에 소음 문제가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데 과연 그 민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마지막으로 그 지하와 관련해서 원래 그 공약 중에 양재 한남 경부고속도로 지상 구간 설정이 이제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그 지상 구간에 대한 주택 공급 계획은 따로 갖고 계신 건 아닌지 네.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김포공항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미 유럽에서는 국내 단거리 항공 노선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육상 노선으로 전부 대체하는 중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는 KTX와 같은 이게 고속철도가 워낙 효율이 높아져서 비행기를 타고 내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거의 시간이 같아졌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탄소 제로 사회로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화석 연료 사용비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유럽은 여러분들 혹시 기회 되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텐데 단거리 국내 노선을 다 폐지하는 게 지금 현재 추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국내 항공 수요는 제주도인데, 사실 제주도 아니겠습니까? 제주도인데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 사항인데 전국을 KTX로 조밀하게 연결하고 그중에 주로 우리 송영길 대표님께서 많이 주장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여론조사상으로도 찬성이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주도로 해저 터널을 연결하자. 비용도 크게 들지 않고 오히려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할 경우는 서울에서
제주까지 2시간 반이? 네, 2시간 반이면 가기 때문에 사실 비행기 타러 가는데 1시간, 대기하는데 또 뭐 시간, 또 내려서 뭐 얘기하면 그거보다 훨씬 빠르다 오히려. 그러나 다만 제가 사실은 그 점에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섬은 섬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생각 때문에 내부 논쟁이 좀 치열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약간의 시간을 두고 계속 검토할 생각입니다. 소음 문제는 이제 물론 뭐 완벽하게 청정 지역은 아니죠. 그러나 충분히 주거단지로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설계해 본 결과가 20만 호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고속도로 지하화 한다고 하면서 그건 왜 언급이 없냐? 이게 바로 이재명 정부의 차이죠. 뭐 이것까지 다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반론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철도는 폭이 좁은데 이 도로는 폭이 넓기 때문에 자칫 그 위에 지상 구축물을 만들 경우에 위험성이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건 그냥 지하화는 하되 여기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얘기 잘하면 똑바로 하죠. 네. 황진구 기자님. 저 한국일보 강진구라고 합니다. 그 이재명 정부에서 105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1호선 지하화 같은 경우는 개발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5만 가구 중에 임기 내에 입주 가능한 물량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1호선 지하화를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교통 문제가 일정 기간 불가피한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이러다 1호선 지하화를 하시면은 교통 문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교통 뭐가 불가피해요? 교통 문제요. 1호선 지하화하면은 당연히 건설 기간 동안에 예. 아마 활용이 어렵다는 네. 부분. 그거는 요즘 두 번째 얘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뭐 건설 전문가는 아니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요즘은 공법이 발달해서요. 지하화 공사하면서 지상층은 계속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다가 완공되면 전환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만 이게 임기 내에 가능하냐 쉽지는 않겠지만 당연히 쉽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현재 실제 객관적 가치보다 훨씬 높은 주식시장 형식으로 그 말씀을 드리면 오버슈팅 상태, 과매수 상태, 수요가 너무 많아서 실제 가치보다 많이 올라간 가격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소하려면 완화하려면 결국 충분히 물량이 공급된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지금 당장 이렇게 2, 3년 안에, 3, 4년 안에 이렇게 공급된다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이미 정부가 계획한 것들조차도 이미 전임 정부가 현 정부가 계획한 것조차도 지금 임기 내에 안 될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전임 정부가 정해놓은 것도 지금 안 끝나고 있는 것도 많죠. 그래서 이거를 기획을 하면 임기 내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조금 바꿔주시고요. 어쨌든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물량이 확정적으로 공급된다라는 사실이 주택시장 안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두 가지만 가능한데요. 네, 기자님. 예, 박정배 기자입니다. 방금 공법이 발달하셨다고 하지만 혹시 지하 과정에서 지하수가 유출되고 또 이에 따른 싱크홀 우려도 있는데 서부간선도로 같은 경우 그런 얘기가 있었고 혹시 그 지하화를 약속하시면서 안전에 대해 고려하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하를 하지 않고 그냥 용적률을 올려서 공급량을 확 늘릴 수도 있는 방안이 있지 않냐, 층수를 올린다거나 그런 얘기도 있는데 또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상철 자체가 하나의 볼거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정책은 다 이견이 있죠.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입니다. 이견이 없는 거 모두가 100% 동의하는 건 진리라고 하죠. 이 정책에 대해서 당연히 입장이 다를 수가 있고 또 이해관계가 충돌합니다. 지상이 낫냐 지하가 낫냐, 지하로 하면 위험하지 않느냐,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때 지금 수도권에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다고 그린벨트를 계속 훼손해가지고 도시 연담화를 방치할 거냐 아니면 도시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거냐 선택해야 되겠죠. 그 선택에서 저희는 지하화를 통한 주택 공급, 도시 단절 복구를 선택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 택지들의 용적률을 올리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냐? 그거 맞는 말씀이십니다. 당연히 맞죠. 그래서 저희가 공급 정책은 대개 세 가지 정도를 저희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한 사람이 여러 채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좀 해소하자.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주택 가지고 있으면 양도세를 중과한다고 정했지 않습니까? 좀 팔으라고. 근데 지금 안 팔고 버티다가 갇혀버린 물량이 있다. 그러니까 종부세를 부과해서 더 압력을 높이고 작년 연말에 부과됐지 않습니까? 올해 또 부과되겠죠.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양도세 다주택 중과 때문에 탈출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한시적으로 압축적으로 좀 완화해주면 다주택 물량이 시중에 나오는 게 제일 빠릅니다. 사실은 공급으로는. 근데 두 번째는 기존 택지들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또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또 완화하고 청수 규제를 완화해서 물량을 늘리는 거죠. 재정비, 정비에 따른 물량을 늘린다. 기존 택지를 활용한다.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주로 그 얘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8만 호라는 것이고요. 그것도 포함해서 제일 중요한 거 신규 택지 공급을 오늘 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는 걱정도 전혀 안 할 수 있는 공급 방안이 있었다면 이때까지 왜 망설였겠어요? 없으니까 고민했는데 거기도 저희가 이제 정치적 또는 정책적 결단을 통해서 이렇게 기존에 계획된 것보다 또 저희가 공약으로 경선 당시 발표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신규 물량 공급을 하기 위해서 오늘 정책 발표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이투데이 김윤호 기자입니다. 간단한 거 청년 우선 배정 30%인데 지금 원래는 50% 검토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30%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청년들 그러니까 생애 최초 구입자이기도 한 청년 이 청년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평생 그냥 새 살다가 나이 나중에 성공한 다음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에게 대해서 다른 기성세대보다 왜 특혜를 줘야 되냐 이 반론도 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고민들을 한 겁니다. 고민들을 한 결과는 이 청년들이 주택 구입 문제에서 고통받는 건 기성세대 때문이다. 그래서 우선권을 주든지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 전체 사회 구성원들이 부담해야 될 이 고통을 혼자 부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전보 조치, 채워주는 전보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중에서 그럼 과감하게 하자. 요즘 청년들 안 그래도 득표에도 자꾸 도움이 될 테니까 과감하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게 작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본 결과는 30%를 청년, 39세까지죠. 40세 아래까지 배정을 하고 그럼 추첨제를 하게 되겠죠. 그거는. 근데 30%를 그렇게 배정하고 나머지 현재 30%를 추첨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첨제. 가점제가 아니고 가입 기간이니 가족 수니 이런 건 안 따지고 추첨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확률을 대충 해보니까 무주택자 추첨제 30% 안에 청년들이 될 가능성이 대충 확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더하기 그게 한 12%쯤 된다고 그래요. 12%가 되고 가점제에서도 완전히 이 청년들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저희가 이제 통계적으로 보니까 한 8%쯤 되더라. 그래서 결국은 30%만 해도 실질적으로는 50% 정도가 되더라. 그게 적정하다. 너무 과하게 우선을 50% 해버리면 그 청약저축, 청약예금 들어놓고 수십 년 대기한 사람들이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청년만은 30%, 추첨에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12%쯤, 그리고 가점제에서도 배제되지는 않고 한 8%쯤은 되더라. 그래서 30%로 정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거 말씀을 안 하셔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수도권을 이렇게 많이 지어버리면 지방은 어떡하냐 이 말씀 하실 줄 알았더니 안 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의제고 분명히 논쟁거리가 될 겁니다. 수도권에 이런 대량 공급을 하면 수도권 집중이 심화된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또 망설이죠. 그런데 제가 낸 결론은 그렇습니다. 자,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억압 방식이냐 아니면 포지티브 방식이냐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서 하는 것이 고통스럽게 해가지고 지방으로 피하게 만드는 것이 균형 발전 정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수도권도 발전하고 지방도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죠. 그래서 지방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즉 저희가 곧 말씀드리겠습니다만 5극 2특 3특 체제, 메가시티 조성을 돕고 거기에 집중적인 지원을 내서 대한민국 수도권 1극이 아니라 충청, 대구, 경북, 부울경, 전남, 광주, 그다음에 강원, 전북, 제주 이렇게 5극 3특 체제로 가되 거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지방도 살만한 그런 도시로,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방 분산 정책, 균형 발전 정책에 우리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집중적인 투자를 하면 수도권에 대한 압력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추가 공급 더하기 지방 균형 발전 정책에 의한 수도권 압력 하락으로 안정적 주거 취득 또 주거 생활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능동적으로 해결해야지 부정적으로 해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녀 청년들의 그 갈등 문제도 뭐 포지티브하게 갈등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또 억울한 쪽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상대한테 부담을 똑같이 지우거나 똑같이 고통을 가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정치의 존재 이유다라는 생각을 해서 결국은 이렇게 대량 공급 정책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네, 긴 시간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 감사드립니다.